네, 예산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을 향해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된 듯합니다. 오늘 정치대담은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강희용 새정치민주연합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하루 앞의 상황을 가늠하기 힘든 야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 열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대, 조기전대 요구를 거부를 했고요. 네. 오늘은 또 본인이 총선 인재 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겠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 2월 전당대회 이후, 그 다음에 4월 재보궐선거, 네. 그 이후에 사실 이제 당대표로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을 네.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한 번도 당대표로서 자기 역할, 어떤 자기의 어떤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흔들고 당내 이견이 격렬했었죠.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제 재신임을 던지셨고, 재신임에 대해서 또 당에서는 또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재신임 하면 또 당이 깨진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재신임을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또 재신임을 또 의결하는 그런 네. 형태가 됐었고, 그 이후에도 재신임 이후에도 또 당내 의견이 계속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마침내 이제 문한박 연대, 즉 당대표 권한을 나누겠다. 내가 나눠서라도 이 당을 좀 봉합을 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 역시 사실상 거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혁신전대인데, 혁신전대는 지금 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대표가 기본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즉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로서의 자기 권한, 자기 책임하에 총선을 책임지겠다. 이미 당대표는 여러 차례 내년 총선까지가 나의 임기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당의 혁신의 불을,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질문을 이어가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여의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놔두고 뭐 있습니다. 탈당을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이제 당내 어떤 혁신 경쟁을 같이 예.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백의종군의 선언을 할 네.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자체가 사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창당을 하신 창당 주역 예. 아닙니까? 그래서 당을 지금 특별한 명분 없이 지금 버리고 간다는 것은 좀 상당히 본인으로서도 명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그동안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마당에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 있어서 이 혁신안을 주도할 수 있고, 혁신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협력적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당원으로 보나 아니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나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도 계속 가겠죠? 이런 내용 사태가? 사실 이제 총선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4개월 정도쯤은 진짜 흔들지 말고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입장이거든요. 네. 지금 뭐 총선 얘기를 했지만 이 야당의 내용이 있는 것도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아무래도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현재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이슈는 총선 선거구 획정일 겁니다. 지금 여야가 입장에서 엇갈리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또 뭐 바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인들은 또 마음이 다급한 측면도 있고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가 좀 입장을 또 내놨는데 여야의 입장 한번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인 전국의 안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전국을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나 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나 볼 때 그 이상의 새로운 어떤 검토는 추가적인 검토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예,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의 입장인데요. 새정치연합은 오늘 김성수 대변인 통해서 약식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안 되더라도 균형 의석과 석패율제 두 가지만 받아들여지면 비례대표성 강화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줄이는 쪽에 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원장님, 좀 네. 여야 간의 입장 조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네. 이런 문제들이 숫자 노름이나 본인들의 당리 당략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룰 때 저는 세 가지 면을 좀 따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따지고 싶고요. 그 이유는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는 그 시기에 정말 표의 등가성 원칙이라는 그런 공평성 때문에 3대 1을 2대 1을 줄여라라고 이렇게 12월 30일에 시한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만큼 정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본 것인지 정말 초등학생식의 산수를 한 건 아니냐. 3대 1이 그렇다면은 3대 1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택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2대 1로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표의 등가성, 공평한 어떤 그 권리를 준다는 의미 때문에 헌법에 나와 있는 각 개인이 정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의 보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인 재판관들께 그 이유를 좀 따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각 당의 지도부도 지금 어저께 14개의 이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를 줄인다는 어떤 타협이 좀 있었는데요. 14개를 늘리면서 농어촌은 살린다 하는 그런 걸 두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이 중구인데 정치, 경제, 언론, 사회, 문화의 정말 중심지인데 그렇죠. 인구가 단순히 적다는 것 때문에 12만 7천 명이니까 11,000명 정도 적거든요. 그러나 상주 경제 인원은 40만에 달하고 하루에 유동 인구는 350만입니다.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는 관광객 73%가 중구를 찾아요. 이런 상징성, 기능성, 역사성, 문화성을 무시하고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14개 지역에 중구가 들어있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현역 의원들 지금 이렇게 차일피일 시기를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현역 의원들은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입장에서 정말 오해를 받고 있는데, 헌재, 당 지도부, 현역 의원들 정말 삼박자가 정말 골고루 맞는 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늦어지면 신인들이 불리할 거다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은 뭐 야권이나 호남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12월 15일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만약에 이제 14개 정도의 지역구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분구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 후보들은 실제로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인데, 사실 만에 하나 이게 12월 31일을 넘겨서까지도 만약에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도 총선 앞두고 1월달, 2월달에 타결된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타결이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위헌인 상황이라는 선거구 거죠.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행 선거구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즉 선거구 법정지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12월 30일까지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선거구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 이 상황이 오게 되면 국회는 여야 할 거 없이 진짜 국민적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는데, 농어촌에 대해서 14개 정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감을 하고, 다만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비례대표를 일부 축소하자라는 데 의견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걸고 있는 것들은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석패율제는 지금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 뭐 큰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균형 의석이라는 게 또 균형 들어가 의석, 있죠. 즉 부분형 연동 그 비례대표제인데, 이거는 저희 당이 제안한 게 아니라 그 새누리당 소속의 이병석 정개특위위원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중재안을 저희가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새누리당이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당이, 새누리당이 이 선거구 획정을 진짜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이제 다음 회의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2시에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되면 진짜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신인들 얘기를 좀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 정치권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농어촌 의석 얘기입니다. 네. 근데 오히려 또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의 대도시들이 있죠. 대구나 부산 그쪽의 어떤 표의 대표성은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전에 일단 지금 예. 우리 강영 대변인 말씀 중에 이병석 부의장의 중재안 얘기하셨는데 균형 의석 그거는 새누리당의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국회의장단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제안했다가 또 지금 거부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농촌 어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한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고생하시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양곡과 수산물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몸으로 따지면 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인 중구는 심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손은 살리면서 심장이 죽으면 인체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개를 늘리면서도 비례를 줄여서 그 14개 안에 중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중구민으로서 우리 중구의 지금 현역 의원 정호준 의원이거든요. 정말 정호준 의원 좀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중구는 그 세계 수도 서울의 중심지인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여야할 거 없이 같이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중구 쪽에 이제 지금 현재 저 내년 총선에 출마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쪽에. 그러면서 좀 이제 중구도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화제를 좀 돌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 어떻게 보면 정치를 지망하는 신인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선거 일정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텐데 마지노선을 언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5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120일의 어떤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을 이제 정해준 건데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서 회동할 때 160일까지 하자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었던 게 이게 좀 더 이상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즉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즉 국민들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인데 이게 사실 제약되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 투표함에 있어서 어떤 자기결정권을 좀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런 이제 안이 나와서 그 정개특위에서 좀 통과가 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뭐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불을 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타결이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그건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들은 시험지를 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신인들한테는 과목조차 알려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빠른 타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하습니다. 현역 의원들한테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화제를 돌려서요. 개각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말 내일 이제 귀국 해외 순방길에서 귀국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이 국회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개각 시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주라고 대부분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만 빠르면 일요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 정부에 들어가 있었던 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나 정치인 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요.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그 이제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거길 나오면 당연히 공천받고 나오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게 새누리당의 어떤 그 혁신 공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진실한 사람들의 리스트업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오히려 국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공천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각 당이 이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위에서 내려오면 마치 그 공천권을 받고 내려오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풍토나 인식도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회가 제 역할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각이 이루어지고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데요. 국회 복귀가 이루어지면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아마 여권일 겁니다. 공천 룰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거든요. 좀 영향을 어느 정도의 파급이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최경환 현 부총리가 부총리직을 그만두고 당에 들어온다고 해서 뭐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지 않고 한 장관이 능력 있는 장관이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실 때 정말 내년 총선 때는 진실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지 본인한테 무슨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는 그런 사람을 리스트업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고 장관을 그만두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다 공천이 될지 안 될지 좀 봐야죠. 예.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뭐 짜놓고 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도심에서 또 다른 집회가 예고돼 있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정치 쟁점화될 소지가 다시 또 있어 보입니다. 민노총에서는 강행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경찰은 집회를 불허하겠다 했는데 또 법원에서는 사법부에서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당연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예전에 유신헌법에서는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에 의거해서 허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행 우리의 헌법 체계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집회나 시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신고제를 운영하고 네. 있는데 지금 경찰이 좀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불허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법부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합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문제는 실제 이 시위 방식이나 시위 어떤 관리 방식 진압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한 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그제 이틀도 연속 그래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다음에 우리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이 일종의 그 평화 시위를 촉구하는 평화 네.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임하고 있고 12월 5일 날 현장에서 예전에 그 1차 집회에 있었던 과격한 시위들이 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주최 측도 여러 차례 평화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점들은 고려해서 평화 시위가 좀 충분히 보장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화 시위로 노동계나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상황이 또 벌어지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야당 의원들도 아마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예고가 돼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자칫 좀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경찰이 그렇게 불허를 하겠다는 건 지난번에 네. 합법적 시위를 허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쇠 파이프 이런 걸로 우리의 정말 동생들 되는 전희경을 폭행하고 113명이나 되는 정경들이 다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이번에는 그 전에 뭘 했냐면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도록 무슨 약속을 체결하자 했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물론 법원에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시위의 권리가 있죠. 그러나 또 공공복리와 또 질서 안정을 위해서는 또 시위를 불허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야당에서 나와서 평화로운 시위 좀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합법적 시위가 된 테두리 내에서 이분들이 시위를 많이 하는 분들의 보면요. 옛날에 백악관 앞에 가서도 했고 홍콩에 가서도 했는데 정말 피켓 들고 평화롭게 해요.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난동을 안 부립니다. 큰일 나죠. 총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와서는 우리 경찰들이 지금 뭐 봉도 아니고 호구도 아닌데 그렇게 폭력을 하면 안 된다. 같은 잣대로 당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 시위랑 관련돼서 좀 파생된 논란인데 복면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복면 금지법 관련해서 찬반 논란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면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복면 착용에 반대한다. 이거는 강유영 부대변인한테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야당으로서는 좀 아픈 여론조사 결과일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복면 금지법이나 또 같이 발의된 그 차별금지 법안 마찬가지로 이제 높은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현재 시위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적인 정서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시위 문화 자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물론 이제 설문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또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복면금지라고 하는 건 뭐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정도의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시위에 나오신 분이 노동자나 농민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들을 생각은 네.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아예 처음부터 이제 지난번에 집회 때는 아예 그 관계장관들이 다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해가지고 마치 이건 불법 시위고 폭력 시위를 미리 사전에 규제를 해버리고 이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오히려 시위자를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차벽은 이미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도보행진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다 불허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중충적으로 작용이 돼서 그런 시위의 양태를 나타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집단적인 반성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입법으로 들어가면 복면금지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이미 뭐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그게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지금 강제하겠다. 입법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TV에 나올 때 복면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네. 우리 강 대변인도 복면하고 나오신 게 아니고 저도 민낯으로 나와서 하는 건데 이 복면이라는 게 뭐 의상이나 패션이 아니거든요. 어떤 범법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에서도 복면을 금지하게끔 돼 있고 그런 법이 있으니까 그걸 나쁘다고 볼 수 없고요. 저는 평화롭게 시위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당당하게 나타내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댓글 같은 거 쓰는 것도 이제 실명제로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당하고 정말 우리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언로가 지금 많이 개척돼 있으니까 네. 당당한 시위, 평화로운 시위 대신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는 시위가 필요하다.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위에 나오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죠. 그러니까 예. 정부는 공권력을 네. 이용해서 이 공권력 이용 이번에 이제 1차 집회 같은 경우에도 무작위적으로 지금 소환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냐면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왜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채징을 하고 있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채징을 해가지고 조금만 닮았다, 인상착의가 닮았다 싶으면 무조건 소환장을 보내는 겁니다. 가령 이번에 대전에 있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 잔치가 있어서 서울에 안 왔는데 너 참석했지 하고 소환장 날라오고 여러 사례가 좀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복면을 쓴 사람을 탓하기 전에 사실 지금의 어떤 시위 관리 방식, 그다음 집회와 시위에 관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는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해서 자유를 인정하면서 양태, 복장이라든가 구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유가 함께 주어진다라고 이미 네.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달리 해석해가지고 이걸 또 다른 규제와 억압으로 누른다고 하면 진짜 나온 집회와 시위에 나온 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네. 네. 근데 주로 보면요. 뒤에 시위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면을 안 하세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휘두르고 던지고 예. 정말 볼트너트 쏘는 분들이 이제 복면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 중구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의 서울에 오는 관광객 73%가 중구를 찾는데 이 서울시청 광장을 정말 맨날 시위로 네. 좀 몸살 앓게 해서 안 되고 우리 지역인데 정말 제발 좀 딴 데 가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고수부지 가서 하시든지 얼마만큼 언론 불러서 할 수 있는데 정말 도심에서 무차별 논술고사 보는 학생들까지 방해해 가면서 하는 그런 시위는 좀 곤란하다. 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내일을 기점으로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다시 또 시위랑 복면금지 관련해서 계속 정치권에 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그리고 강희용 새정치연합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